네, 준엄한 평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 5글자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엄한 평가? 저게 뭐 왜 그런 거지? 궁금들 하실 텐데요. 자, 어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정당 해산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수석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 듣고 오시죠.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문제죠. 청와대가 문제예요. 대통령 탄핵도 올라와 있던데, 탄핵 청원도.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궁금해요. 자, 강기정 수석이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어제 직접 순수 나와서 했는데 네. 강기정 수석의 저 발언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특별히 한국당은 183만여 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 해산 청구 역시 20만 명을 넘어서 33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라는 것이 이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다라고 네.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주권자가 직접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선거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된 셈입니다. 조 부장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죠. 여러 가지로 많습니까? 네. 우선요, 이런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겠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표로 심판해달라. 아하.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이런 걸 들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정무수석의 위치입니다. 정무수석의 위치. 정무수석은요. 야당과의 어떤 소통 장치. 가교 역할. 네. 그래서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야당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협치로 이끌 것인지 이것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야당을 상대로 해서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게 참 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 상황이 좀 변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이 처음 취지는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마치 뭐 진보니 보수니 세대결 계속해서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대결 양상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양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잘못된 퇴색된 역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전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해산 문제라든지 대통령 탄핵 같은 얘기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한국당에 대한 해산에 대한 입장뿐이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죠. 예. 한마디로 이것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여야 모두가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장이 잘 설명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 수석은 이제 183만 명 대 33만 명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체로 한 6대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 6대1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야당은 뭐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 사람이 4번까지 클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놀이터 같은 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보수 우파에는 거기에 많은 그 클릭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야당을 밀어붙인다는 거는 민심을 굉장히 오독하게 될 거고 아마 저 숫자대로 총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이다? 오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당장의 강기정 수석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셨습니다만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 날선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년 4월 총선에 야당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청와대 중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정무수석은 어떻게 됐든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여야의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불질러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습니까?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자, 강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야당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바른미래당 회초리든 청와대 또 오만 방자함을 보였다.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여권으로 민주당과 같은 편 아니냐.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마저도 타는 불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네요, 조 부장. 박지원 의원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했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수석은요, 야당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찾아가서 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협조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도 통화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지금 전쟁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는 추경 예산의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쟁을 선포한 듯한 저런 모습을 보면 추경이 급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보수석, 정책기획수석 이런 청와대에서의 많은 역할을 해봤던 박지원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휘발유 부은 거다. 이거 될 일도 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기정 수석이요. 어제 이 준엄한 평가 발언이 김민지 기자, 어디서 들어봄직한 얘기다. 어떻게 보면 어찌나 이렇게 닮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4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요, 이 세월호 시행령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6월 발언,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죠.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이요, 이도훈 의원님.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 6월 발언도 총선 10개월 전이었고요. 강기정 수석의 이번 발언도 내년 4월 15일 총선 10개월 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6월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 배신의 정치를 그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심판 받기 전에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쫓겨나듯이 물러났죠. 그런데 그 시점에 유승민 대표가 물러난 직후에 슬며시 여권으로 깊숙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일까요?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나 이런 사람 좀 껄끄럽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최순실이 그때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모금 시작하고
이렇게 한 걸로 유승민 그 대표 측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총선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냐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누구를 심판해 달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준엄한 심판을 외친 데 이어서 청와대의 또 다른 정무라인 관계자가 오늘 또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투표를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청원도 21만 명이 지금 넘어가지고 답변을 할 기준을 충족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귀왕 정무비서관이 오늘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강기정 정무수석 비서관이 준엄한 심판을 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 부장 이런 거죠? 네. 자, 어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은 복귀왕 정무비서관이요. 국민소환제를 지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연이틀 정무라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양새. 글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정무 기능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어떻게 제1야당과의 싸움을 여당도 아니고 이렇게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이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웠는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물론 지금 대통령은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단체장은 주민 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국 파행의 책임을 제1야당으로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어떻게 보면은 가교 역할을 못할 망정 이렇게 전면에 서서 예, 어떻게 보면 싸움을 독려할 수가 있느냐.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이도훈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강기정 수석이 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물론 비판을 했지만 네. 근데 바로 다음날 복귀왕 정무비서관까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이건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선은 청와대하고 총출동해서 야당을 밀어붙이는 공세가 좀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공격하고 또 언론에서 상당히 특히 친정부적인 언론에서 많이 받쳐주니까 야당이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국정의 혼란이나 이런 걸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정의 책임자는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원래는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는 정쟁을 조성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순방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정쟁을 조성하는 거는 순방을 뭔가 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건지 혹시라도 이번 북유럽 순방이 특별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정쟁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선을 끄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생깁니다. 특이한 해석이신데요. 보통은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그 순방이 돋보이게 그 순방에 모든 언론이 좀 주목하게끔 순방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를 청와대가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석이 나오고 다음날 바로 정무비서관이 나오고 두 분은 사실은 야당하고 협력해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저희 대표의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사실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죠. 자, 순방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한 언론사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칼럼을 어제 실었는데 그거에 대한 청와대의 좀 반격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자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가 한 얘기인데요. 일단 칼럼이 뭐냐면 예.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좀 쓴 내용인데 해외 순방마다 관광지 방문이 잦아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나섰어요. 정정 보도? 순방이 해외 유람이라며 발끈하면서 좀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칼럼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좀 전에 그 칼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중앙일보가 어제 쓴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정호 부대변인이 이건 사실이 왜곡됐습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칼럼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조 부장, 정정보도 요청이, 이 칼럼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요. 제가 기자 생활 올해가 24년 차인데 처음 봅니다. 처음 보십니까? 네. 우선 잘못된 기사, 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하는 것. 이런 건 여러 건 봤습니다. 그런데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어떤 비판 의식을 담을 수도 있고, 네,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이것도 전무후무하지만 정정보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팩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쳐달라. 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쭉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든다. 어허. 이런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노르웨이 등 3개국의 어떤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짰다. 이렇게 하지만 뭐 이동훈 의원이나 저나 청와대나 외교부 다 나가봤지만 상대국의 요청만으로 일정이 짜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타진을 하고 그쪽에서도 뭔가 요청을 하고 해서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서 조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대통령이 노르웨이 등 3개국 순방을 떠날 때 왜 가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 때 노르웨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가 그때 노벨상을 받고 여러 가지 뭐 국왕과의 만찬도 있고 하지만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쭉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노벨 평화상 기념행사 참석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 35억 달러, 플랜트 선박 수출 50억 달러, 그리고 이 IT 수출 15억 달러 이렇게 해서 이런 외화 획득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순방 일정이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까지 아예 뽑아왔는데요. 일정을 보면 이번과는 매우 대조적이어서 예, 이 순방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 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이동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위원께서는 직접 뭐 칼럼도 뭐 이제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중앙일보의 저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칼럼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남정호 논설위원이 칼럼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가보죠. 첫째, 대통령의 그 해외 외교는 가급적 기본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조수진 부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이 앵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정상회의에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국익이 신장하니까 반드시 참석해야 될 해외 회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G20, APEC, 뭐 ASEM. 그래서 그것만 대통령이 소화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동남아, 북유럽 이런 식으로는 요즘 출장을 잘 가지 않는 그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90년대쯤 아주 경제가 좋을 때는 그 해외 출장도 이제 그 관광지나 이런 데로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추세는 아주 실무적으로 일만 하고 돌아오는 게 굉장히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아베가 골프를 쳤다고 해서 미국, 일본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일본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선 시간을 많이 지내길 바라요. 그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우리한테 미국이나 일본만큼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럼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아마 이제 김정숙 여사 부분일 텐데, 예.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죠.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거에 예.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부인이 그 영부인의 그 자리에 오른 건데, 예. 이번 일정을 보면은 그 아까 베르긴 그 피오드르 해안이라든지 그 그리그의 뭐 그 생가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 김정숙 여사를 감안한 일정이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 해외 출장에서 그 영부인이 꼭 동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그 논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업무 수행하는데 옆에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또 영부인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 의전 챙기기 예. 여러 가지 좀 부수적으로 딸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이번에 공개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칼럼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